제가 네이버에 우리 병원장님을 쳐봤더니 아버지께서도 경북대 마취학과 의사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람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일 큰 영향을 주셨겠죠. 근데 뭐 의사를 하라 소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마취하는 데 데려가서 제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친숙했어요. 그래서 과 선택할 때 저도 이야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 큰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삼성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 없을걸요. 자기가 가장 친숙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의대를 들어왔고 의대 공부를 하면서 과도 뭐 아버님이 하셨던 과보다는 제가 접하면서 뭐 이런 과들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마취과를 하라 이야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의사가 제가 가장 잘 아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을 했던 거고 의사가 이런 일을 한다고는 몰랐고 그냥 가장 친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도 이제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대나 이런 쪽은 정말 천재들이 해야 되는 기초과학은 근데 저는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가 이제 성실히 하는 걸로는 좋은 직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버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의 진로에서 천재들이 의대를 많이 갑니다. 의대 지망생들한테 내가 2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고 보니 이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천재들이 의대 오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1세기가 이제 바이오 분야잖아요. 바이오는 사실은 의대가 가장 친숙합니다. 약대나 의대나. 와서 자기가 정말 뛰어나고 번덕이는 창의적인 걸 가졌으면 그쪽 분야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뭐라 그러시겠지만 그냥 성실하고 그랬던 분들은 환자 보는데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가 정말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데 재능이 있다 그러면 기초의학이나 스타트업 분야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동기들 중에 쟤는 진짜 너무 뛰어난 애야 그런 애들을 지금 보면 의외로 기초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 쟤는 정말 기발하다. 쟤는 어떻게 저걸 다 하지라고 했던 친구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부유하거나 이제 경제적인 걸 이룬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쪽을 또 흥미로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고 저는 이제 의대 집중 현상이 사실은 문제죠. 왜냐하면 이해 분야도 있잖아요. 전자도 있고 금속도 있고 저는 이제 나와서 보니까 재료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조금 약화되는 면들은 있는데 의대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임상만 하지 않으니 거기서 오히려 바이오 쪽은 더 강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면 우리가 과학이나 기초 분야에 사실 사회적 합의로 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정말 명백한 사실입니다. 의대 광풍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만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기반을 바꿔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광풍 입시는 나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는 흉부외과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원래 심장 수술이 학생 때도 꿈이었고 인턴 때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지금 아무도 안 한다는 흉부외과 심장을 하겠다고 인턴을 2달을 자원해서 돌았죠. 흉부외과를. 근데 이제 정말 흉부외과 상황은 열악합니다. 제가 인턴 때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거든요. 그다음에 3년차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세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토요일 요일. 그렇게 2달을 같이 돈 3년차 선배가 2달을 같이 이제 먹고 자니까 너무 친해졌죠. 그래서 저한테 진호야 너 뭐 할래? 그래서 저 흉부외과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너 나처럼 평생 살 수 있겠냐 였거든요. 2달 살아보니까 그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형처럼 살기 싫은데 스텝이 되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흉부외과 스텝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럼 뭘 할까? 저는 이제 조금 다이나믹한 걸 좋아했는데 성격상.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정형외과가 다이나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바꿔서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정형외과를 제가 지원했을 때 1년을 시험을 못 쳐가 떨어져서 쉬는 동안에 대구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야간 당직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한 병원이 현대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형외과에서 최초로 수지 접합을 많이 해주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이 잘리면 거의 다 포기하고 버렸어요. 왜냐하면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대구 현대병원에 있는 선배님인데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해줬어요. 당직 쓰다가 수술하고 당직 쓰다 수술하고. 그분이 안 계실 동안에 이제 대신 진료를 좀 봐달라 그래서 보는데 환자들이 3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런 하소연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면 진료를 못 받는 거. 이분은 외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술하다가 끝나면 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병실에도 이분이 돌면 쉽게 말하면 군대랑 똑같이 다들 앉아 계세요. 왜? 하나라도 질문을 해야 되고 이분한테 이야기를 못 들으면.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 의사인데 환자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시는 거예요. 자기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서 나는 정형외과를 하면 정말 좋겠다. 그때 이제 인턴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레전트 끝나고 뭘 정할래 그럴 때 저는 손도 작고 힘도 없고 그다음에 어린 소아를 보거나 아니면 수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수부 보는 게 참 멋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수부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당시는 그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부를 선택했고 수부는 정형외과에서도 어렵다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똑같은 수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수술들이 쉽게 하는 수술들이 있는데 그게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다치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요. 몇 개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뼈도 워낙 작기 때문에 골절을 정복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좀 어렵긴 한데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부를 선택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수부를 선택한 계기는 그렇게 우연찮게 되지 세상 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뭘 경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한 이유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손이 작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도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부 쪽도 이 손이 작은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유리는 해요. 유리는 한데 어떤 면에서 이게 섬세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큰 손은 사실은 동작이 크죠. 근데 이제 손은 가볍잖아요. 다리는 무거워요. 그래서 무릎 전공하려면 팔에 힘이 좋아야 되고 힙을 전공하려면 진짜 더 세야 돼요. 그다음에 척추를 전공하려면 오래 서 있고 버텨야 되고. 근데 손은 사실 가볍고 제가 돌리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섬세한 수술이라 손 작은 사람이 동선이 작거든요. 제가 무릎이나 허리 전공했으면 이 인터뷰 못했을걸요. 손을 전공해서 아마 인터뷰한 것 같아요. 개업 초기에 당직도 쓰면서 힘들게 끌고 오셨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올라왔는데 여기 9층까지 올라오면서 병원 멋있다. 또 올라와서 밖에 보니까 여기 보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랑 비슷한 라인이 있지 않을까. 자그맣게 시작을 해서 예손병원 하면 수지 접합 내지는 관절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처음에는 2명이서 이제 예손 정형외과를 했으니까 사실은 퐁당퐁당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거의 집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토요일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나머지는 거의 12시까지는 병원에 있거나 그냥 자거나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했더니 계속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천의대에 있는 제 동기를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명이서 당직을 서서 3일에 한 번 집회를 갔었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의원을 했을 경우에 이제 큰 환자들을 받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손가락 잘린 거는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람 생명은 관계없는데. 근데 이제 손목 이상 넘어가거나 무릎 이상 넘어가면 4시간이 지나면 잘린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육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붙이고 나서 그 녹은 근육의 독성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살리고자 생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1년째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죠. 지방에서 이제 무릎이 이제 잘린 거예요. 실제로는 붙어서 왔지만 혈관은 끊어졌으니까 무릎이 잘린 거죠. 한 8시간이 넘어서 왔어요. 붙이면 안 되지만 환자분이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나서 이제 혈관이 돌기 시작하니까 한 이틀 지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성 물질이 나오면서 이제 환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서 제가 그쪽 병원에서 다시 절단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게 또 주가 돼야 되는데 정형외과 2명으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병원이 좀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취과 쌤도 이제 상주하고 내과 쌤도 상주하고 병원이 커지지 않으면 그런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시작해서 저는 처음엔 저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년 뒤에 이제 병원이 됐죠. 병원이 되면서 이제 정형외과 내에서 이제 다른 환자들, 그러니까 손이 아파서 왔지만 허리가 아픈 환자도 있고 무릎이 아픈 환자도 있고 이것도 치료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손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환자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욕구가.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내에서 허리, 무릎, 그 족보하는 친구들을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뽑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수부 전문 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학 때 느낀 게 있어서 그랬었는데 규모가 커져 나간 거는 아까 얘기처럼 계획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 환자를 통해서 내가 뭘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붙여 나갔던 게 더 크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옮긴 것도 난 옮겨야 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좀 더 시설 투자를 하고 환자들한테 도움 주는 시설을 하려고 하니 임대 건물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옮겨서 지금 하고 싶은 수술도 그렇고 저희들 기계도 그렇고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제가 17년 됐는데 이제 18년째죠. 병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건 제가 생각해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왔었고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획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뒷부분에 있는 질문이었는데 다음 주자로 추천해 주신 박진식 이사장님이 계신 세종병원도 분야별 협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게 못지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전에 답변이 정형외과로는 뭐 저희들 협진 시스템이 저는 뭐 현재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수부만이 아니라 저희 원사님도 이제 관절 쪽에서 서울대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있는 후배들도 전부 다 뭐 바깥에서 알아주는 친구들이고 족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대학병원 가면 이제 어깨 진찰했다가 무릎 진찰은 다음 날 와야 되고 손 진찰은 다음 날 와야 되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대나 뭐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 한 적어도 한 5번은 와야 되는 일이 저희들은 이제 아침부터 오후 한 1시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다 진료를 보고 어떤 방법이 낫겠다고 서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이제 7시 50분에 요 자리에서 아침에 컨퍼런스 세팅인데 정형외과는 모두 다 모입니다. 그날 할 수술들.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해야 되는 수술. 이제 말하면 손목 수술과 무릎 수술을 같이 하는 쌤들이 상의하고 그 전날 어떤 수술을 했는지를 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수술은 잘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그날 할 수술들은 다 같이 보면 왜 하는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정형외과 의사 눈에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그 수술을 왜 하는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논문에 이렇고 다른 방법 없으니 이 방법이라도 해볼래요? 하면 그건 해도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낫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문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은 약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당직도 쓰지만 아침 7시 50분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그 수술을 다 보는 거는 아마 우리 병원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협진은 저희들이 제일 낫지만 전체 협진이야 뭐 세종병원이 월등히 낫죠. 아니, 사실 다음 질문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스킵하기로 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일반인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고 물론 좋은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초적으로 처치 내지는 방법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손가락은 논문에 따라서는 48시간까지도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그만큼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근육이 없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끝가락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48시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48시간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가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처럼 어떻게 들고 왔느냐가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차갑게 해서 들고 와야 된다고 얼음에 직접 닿으면 솔직히 얼어버리면 다시 해동해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은.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와 있지만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얼리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얼음이 직접 닿지 않고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는 아니어도 축축하게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럽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럽게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죠. 세 가지 기본은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얼리지 마라. 그 다음에 축축하게 습기가 있는 상태로 옮겨라.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감싸라. 근데 결국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꺼즈나 수건이나 물을 묻혀서 축축하게 해서 그걸 감싸야 되는 거고요. 얼음이 직접 안 닿도록 외기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쌌다고 얼음이 또 바로 옆에 붙어서 오래 가면 얼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축축한 꺼즈로 감싸고 뭐 비닐로 감싸고 그 뒤에 이제 얼음으로 해서 한 4도씨를 유지하라는데 하여간 최대한 차갑게 하되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축축하게 움직여야 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외기에 노출만 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인터넷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오면 손가락은 절단면이 깨끗하면 48시간 정도도 가능은 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8시간 정도 안에는 시작을 해야 수술 끝나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